네, 그러면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강수계 민학관 물환경협의회 공동 심포지엄인 춘천 물가로 5번 세션의 진행을 맡은 K워터 한강지역 발전 민관기 차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심포지엄은 그간 민학관 물환경협의회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물환경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춘천 물포럼과 병행해서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총 4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표한 이후에는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밖에 전문가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 모시고 패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은 이제 자장님을 포함해서 총 7분의 토론자분들을 모셨고요. 토론자분들의 소개는 차후에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한강수계 문학관 물환경협의회의 위원장님이신 노수업 위원장님의 개회사부터 잠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강수계 민학관 물환경협의회 공동위원장 노수업입니다. 한강수계 물관리 민학관 공동 심포지엄에 함께하기 위해서 자리해 주신 참석자, 패널, 발제자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강수계 민학관 물환경협의회의 그간의 활동과 소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강유역의 환경가치 향상을 위해서 민, 화, 관이 나아갈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협의회는 한강수계 물환경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2년간 운영된 한강번역 민간 공동 물환경 모니터링단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 7월 발족돼서 유역 물관리를 위한 많은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전력 폭염과 집중 강우, 예상하지 못한 물관리 이슈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근본 수양강 상류, 충주 등 지역에서 발생한 녹조현상 역시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협의회도 이러한 여건들을 잘 살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추질적인 측면에서 기존 관에서 주도하는 비점 오염원 관리 노력에 더불어 민간이 생활체계에서부터 자율적으로 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의 활동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태적인 측면에서도 교란종, 그다음에 들치나 이런 동식물 서식지 보완 노력과 같이 댐을 비롯한 유역의 물환경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민학관이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한강수계 유역 물관리와 댐 환경 가치 향상을 위한 민학관의 올바른 역할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바뀜없는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협의회가 민학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물환경 현안과 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성숙한 거버넌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9월 25일 한강수계 민학관 물환경협의회 공동위원장 노수업. 강원연구원 부연구원이신 김문숙 박사님께서 한강유역 물환경 주요 이슈 및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원연구원의 김문숙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발제를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이제 이 내용을 할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아까 이제 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마도 민학관에서 그동안 거버넌스를 운영하면서 성과를 발표하는 데 앞서서 전체적으로 한강유역의 물환경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마도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앞으로 중요하다는 내용을 좀 담아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한테 좀 부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한강유역에 특히 이제 한강 상류 중심이 되게 것 같은데 한강 상류 중심의 물환경 주요 이슈 그리고 정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 정책에서의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다들 잘 알고 계시긴 내용이기는 하지만 먼저 한강유역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유역은 우리나라의 최대 유역이죠. 그래서 지금 물관리기본법이나 국가물관리계획에서는 한강유역을 다 6개 권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한강 물환경관리계획에서는 수계 영향권의 관리지역의 어떤 관리 고려를 해서 또 31개 중권역, 소권역으로 구분해서 물환경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강의 수계는 한강 이제 유역의 82%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안에는 한강 수계 안에는 전국 면의 한 55% 해당하는 인구가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정말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의 어떤 생활환경 핵심 지역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강수계 이제 수자원 현황을 살펴보면 한강수계 내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다목적댐, 발전용댐, 생공공수댐을 포함해가지고 한 18개의 댐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저수기 천여 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저수량을 또 따지면 전국에 한 50% 해당하는 저수량이 한강수계에 있다. 그리고 이 한강수계에서 이용하는 물량은 1년에 총 이용량의 한 수자원 총량의 32%에 해당하는 물량을 한강수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수자원별로는 아무래도 이제 댐용수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생활 환경의 변화나 지금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산업 등 이런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물 사용에 대한 양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환경 측면에서 어떤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이제 4대강 수계별로 물환경과 관련된 측정망이 수질 측정망, 총량 측정망, 생태계 측정망 여러 측정망들이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수계 같은 이제 경우를 보면 지금 중권역 목표 수질 기준으로 중권역이 29개 중권역이 있는데 이 중에 BOD 달성률은 이게 2021년 기준이기는 하나 17년 대비 한 83% 정도? 그러니까 좀 양호한 수준이나 그에 반해서 TP의 목표 수질 달성률은 한 65.5%가 되는데요. 이는 아마도 다 아시겠지만 비정오염으로 인한 영향으로 고려가 됩니다. 그리고 수생태계 현황은 사실 이건 지역 위치마다 너무 편차가 커서 이렇게 좀 낮게 나왔는데요. 어쨌든 한강수계 상류 쪽에는 수생태계 건강성이 좀 양호한 편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강수계 이거는 저희가 한 2019년도에 5개 시도가 같이 이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시도별로 각 지역에서의 물환경 이슈, 10대 이슈를 좀 뽑아보자라고 해서 그때 나왔던 이제 물 관리에 관련된 이슈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한강 하류에 해당하는 서울이나 경기 일부,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도시마천의 어떤 생태계 복원, 그리고 이런 내용들, 물순환 관련된 내용들이 주요 이슈로 도출이 된 반면, 이제 한강 상류 쪽에서는 어떤 물 이용과 관련된 갈등, 이런 것들이 나오고, 물 환경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비정오염과 관련한 주요 문제들이 주요 이슈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물환경 이슈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이제 물환경 관리 계획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29개 중권역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 목표 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중권역에 대해서, 물환경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임진강 수계랑 동해안 수계를 빼고, 그리고 하류 쪽에는 한강 서울이 이제 우선 지역이고, 나머지는 다 한강 상류에 해당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도 이제 그럴 것이 다들 아시겠지만 한강 수계는 8장 상수원을 중심으로 물환경 관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의 상수원의 수질 관리를 위해서 모든 법제도들이 저렇게 이제 물환경 관리 법제도들이 상류를 중심으로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물환경 이슈라고 하면 한강 상류에 있는 이런 물 문제가 큰 이슈다,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장 상수원의 이제 상수원 주변은 아무래도 이제 상수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많은 규제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아무래도 도심지가 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주요 물환경 문제로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어떤 운영관리 문제, 그다음 도시 비전 오염원 문제, 그리고 저 용인 쪽에 아마 축산이 되게 많이 몰려 있는데요. 그런 축산과 관련된 문제가 주요 물환경 문제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이게 여기는 그나마 그래도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들, 또 뭐 이런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한강 상류에 이제 해당하는 그 강원도 지역을 좀 보시면 가장 큰 문제 물환경 이슈라고 하는 거는 다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오렌지 밭에서 흙탕물 발생과 특히 그 남한강 상류 쪽은 갱내수로 인한 이제 오염원이 가장 큰 물환경 이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전호암원에 관한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원도에 한강 상류죠. 한강 상류에 유일하게 강원도에만 7개 비전호암원 관리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벌써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지정이 되어서 많은 사업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고랭지밭에서 발생하는 토사가 유출이 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하천의 수질이나 수생태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하류 지역에 이제 흙탕물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서 하류 지역에서의 갈등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20년 넘게 아마 20년 넘었죠. 그래서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비전 저감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해결이 안 될까? 사실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면 계속 한쪽에서 농업부에서는 산림을 개간하고 객토를 하고 농업 진흥을 위한 이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나 이제 어떤 사후 관리 발생원에 배출되는 그 사후 관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거 발생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또 환경부의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저 농업지역이라는 그 특성상 환경부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농업, 농림부, 그 산림청 이런 부처 간의 어떤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런 거를 합동대책을 마련을 안 한 건 아니죠. 그래서 계속 하고 있지만 어떤 의무적인 이런 제도가 의무화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거 실제로 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류 지역에 예를 들면 그 만대 그 관리 지역에 그 밑에 이제 하류 지역에 인제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제 지역에서는 저기 벌써 한 10년 넘게 계속 이제 그 지역의 물환경 이슈로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주민들이 뭔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것이 이제 이것을 누군가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계속 이제 물환경 이슈로 제기가 되고 있고 주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한강 수계의 물환경 주요 이슈는 피폐강산 갱내수 침출수로 인한 수질 수생태계 건강성 문제인데요. 사실 강원도에는 토양 중금속 이런 토양 오염 문제가 거의 없는데 이 지역에서만 유일하게 토양 오염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그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하지만 물론 이것도 이제 관리를 위한 이제 관리 부처가 따로 있죠. 환경부에서는 사실 그 광산 지역의 토양이나 수질 오염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다만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단지 그거를 이제 산업부에 통보를 하고 산업부에서 그거를 광해관리공단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환경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오로지 이제 그 점오염원 그러니까 갱내수 처리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도 그 전체 21년까지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1조 원 예산에서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제 강원도에 투자가 됐는데요. 아직도 저거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물안경 추후 이슈 중에 하나는 그 접경 지역의 군부대 하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접경 지역의 5개 지역에 한 약 8만 명의 군인이 이제 주둔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70%에 해당하는 군인구가 저 접경 지역 5개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사실 제가 이제 그 접경 지역의 군부대 하수가 그 지자체와 연계 처리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조금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략 그 군부대에서 발생한 하수의 50%가 지역의 이제 지자체와 연계 처리를 이제 하고 있고, 나머지의 50%는 개별 하수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단은 연계 처리하고 있는 하수 같은 경우는 지금 군부대에서 그 군부대 내 하수 광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이 군 관계자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런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개인 하수 처리 같은 경우도 군부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게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상류를 돌아다니다 보면 군부대에서 하수가 그냥 발생되는 경우도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비전 오염도 그렇고, 갱내수 문제도 그렇고, 군부대 하수 문제도 그렇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한강 상류의 물안경 문제는 환경부 단독으로만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관련된 부처 간의 협력이 없이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물안경 관리 계획에서도 이제 물안경 관리 계획은 어떤 이제 진짜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하는데, 물안경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이런 문제들을 다 알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재원도 없고, 그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제도나 이런 기반들이 부재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부 단독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부처가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물안경 관리 계획이 세워지는 그 계획들은 거점 계획, 예산이 확보된 그런 계획들만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정부 합동 대책들이 많이 마련이 됐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관리에 어떤 의무가 부재하다 보니까 컨트롤타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의 어떤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주민들 상하류에 이런 갈등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이 없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상류하류 입장을 들어보고 조정하고 뭔가 갈등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없다라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비전의원을 포함해서 좀 현장에서 느낀 거는, 저희가 그동안 저도 환경하는 사람이지만 너무 이제 환경 문제를 환경학자 입장에서만 바라본 것이 아닌가. 사실 그 지역에 가면 농민들한테는 이거는 환경 오염 문제가 아닙니다. 내 생계고 경제활동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환경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아야겠다. 뭔가 그런 지역의 인문 사회적인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하는 문화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는데요. 사실 실제로 지역 주민들을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떤 물이 오염됐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물이 오염이 돼서 나의 어떤 그런 경제활동,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더 관점이 거의 더 가 있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정말 토막물 관리라는 개념이 정말 진정한 토막물 관리가 필요한 것이 이런 지역이 아닐까. 저희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토막물 관리라는 것이 환경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경제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다 보니까 이런데 정말 토막물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지금까지 물환경과 이게 개선되지 못한 이런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다들 아시겠지만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토막물 관리 정책이 추진이 이제 되었는데요.
이 핵심, 정책의 핵심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수량 수질, 뭐,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핵심은 유역 거버넌스의 물관리 체제입니다. 그래서, 유역 내에 있는 물관리 주체들, 뭐, 환경부를 포함해서 농림부, 산자부, 해관부, 그리고 물 이용, 뭐, 물 환경, 물 안전 이런 모든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결국에는 건전한 물 순환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서도 그 3대 핵심 정책 중에 하나로 참여와 협력과 소통 기반의 유역 물관리 이런 걸 제시하고 있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전략 과제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한강유역의 물환경 관리 종합계획에서도 비전을 보신 것처럼 물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유역 공동체 그거를 또 추진하기 위한 목표와 세부 전략들에서 보면 참여와 협력을 통한 유역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유역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들 이제 뭐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통합물관리 정책에서 뭐 주요 쟁점들을 뭐 나름 정리해봤는데요.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건 이렇게 거버넌스 중심의 물관리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런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이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자리 서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물관리 주체인 지방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수량과 수질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랑 따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이제 명확하게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재원이나 재정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법에는 이제 국가나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나 재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역시나 행정적인 기능이 부재하고 또 사무국이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실제로 시도성 있는 정책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이제 뭔가 중간 조직이 필요한데 그런 상황도 여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에서 핵심 정책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참여, 협력과 소통 기반의 물관리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세부 전략 과제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가와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의 어떤 유역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런 그 의무들이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물관리 체계는 유역 거버넌스 중심의 기반한 물환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유역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통합 물 관리가 거버넌스 기반의 현장의 물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물 문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시도가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어떤 그 한계점, 물관리기본법에서의 어떤 국가나 물관리, 한강유역에서의 역할과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역위원회와 중소유역 그 거버넌스 구성으로 인해서 진짜 실제로 지역에서의 현황이 뭔지, 물환경 현황이 뭔지, 그걸로 인해서 지역에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통합물관리이지만 그 물 관련된 주체들 앞서 보여드렸던 뭐 산자부나 행안부 이런 부처 간의 역할이 아직도 정립이 안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역할들을 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역할 정립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이승호 교수님께서 통합물관리와 유역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이승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역 거버넌스 개선 방안입니다. 방금 지금 김문숙 박사님께서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바톤을 받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두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시면 한강 수계라든지
관련된 어떤 특히 물안경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통합 물갈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이미 해답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답을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제가 발표를 통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뉴욕 거버넌스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현황과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다른 것은 영국이니까 영국이라고 보통 우리 하면 이제 4개 아시겠지만 그 왕국이 있죠. 그 중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있었던 그 갖고 있는 뉴욕 거버넌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이미 다 말씀을 첫 번째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그래서 우리가 물관리 갈등 해소를 위해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는 아까 저기 박사님께서 잠깐 옆에 작게 말씀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 다시 한번 이제 그 설문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버넌스란 말은 우리가 아마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쪽부터 아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어떻게 보면 유역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그 이해 당사자한테 여쭤보면은 조금 더 확실치 않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버넌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결국 전에는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특히 물관리와 관련된 거 세울 때 정부를 바라보고 정부에서 해결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버넌스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 정부와 똑같이 같은 수준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해 당사자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결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구하고 또 이제 OECD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거버넌스의 모델이 있는데 한 3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모델을 보시면 맨 왼쪽에 첫 번째 모델을 보시면 통합적 접근과 지역 수준의 장소 기반 접근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보시면 굉장히 행위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보시면 핵심 쟁점은 부처 간 조정, 정부 간 조정, 그리고 하위 정부 행위자 보면 되게 적습니다. 결국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사례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다른 뭐 칠레나 이스라엘 그런 경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환경부 중심으로 물관리 일어나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건 조금 어폐가 굉장히 강한 말이라서 일어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떻게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체제로 지금 전환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환경부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는 않죠. 아시다시피 환자부도 있고 지금 농림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해수부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행안부도 있고요. 그래서 중앙정부 행제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근데 밑에 가서 보시면 지역에서는 저희가 목소리를 담은 어떤 채널이라든지 그런 기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제2 모형을 보시면 중앙정부 행위자가 많긴 한데 밑에 보시면 하위 정부 행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기관이라든지 협회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채널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돈도 많이 투입이 되지만 마지막에 결론이 났을 때는 조금 더 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제3 같은 경우 보시면 중앙정부는 행위자가 굉장히 적고 지방에는 굉장히 많은 행위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3 모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떤 나라의 특성에 따라 틀릴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2 모형 여기에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더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이따 말씀드릴 잉글랜드 웨일즈도 여기에 속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역관리 주요 요소를 보시면 물론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파악한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유역관리의 어떤 좋은 사례를 통해서 뽑아본 그런 요소들은,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에서 유역분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유역분권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환경부 입장에서 봤을 때, 또 한국의 국가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한 용어입니다. 분권이라는 말이 불편한 용어죠. 왜냐하면 한국은 철저하게 중앙주권적 국가이기 때문에 분권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알러지 반응이 있고요. 하지만 유역관리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거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요소가 필요한데, 독립재정, 또 유역위원회와 사무국, 여기서 위원회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위원회는 사실 머리만 있고 팔다리가 없죠. 그래서 아무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얘기만 하고 있고 아무 실행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뭔가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재정도 있어야 되고 법제도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정책 결정과 이행이 다 필요합니다. 현황과 문제점은 아마 이미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첫 번째 문제는 유역 분권이 부재해서 결국 재원, 또 결정, 의사결정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유역 거버넌스 구축 전략이라든지 예산 인력 지원, 또 상시 운영 프로그램이 부재하고 있다는 것, 또 지역 주민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지만 중소유역 단위에서 위원회라든지 유역 주민 참여센터 미비라든지 비활성화, 또 주민의 의견의 수렴 절차가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 관련해서 민간위원 대부분이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지역의 어떻게 대표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미 농업의 빚적 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수자원 사용량이 지금 현재도 40% 이상이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유역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지자체 불기능,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미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할당상수원 얘기도 이미 했고, 또 주민의식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시 한번 들여다봤는데, 한강유역 물관리계획 설문조사를 보니까 한강유역 주민의 95% 이상이 물 거버넌스 개념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잉글랜드 웨일즈의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잉글랜드 웨일즈의 유역 거버넌스 내용을 보면 국가소통위원회라는 것이 있고요. 또 유역소통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관리 재정에 대해서 좀 독립적인 재정이 있는데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유역 물관리 잉글랜드 웨일즈의 그 사례의 가장 핵심은 이 슬라이드. 이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가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선진 사례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동안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도 사례가 많이 변했습니다. 보시면 이 환경시장 요роп은 그대로 있는데 웨일즈 정부와 같이 또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여러 가지 기관이 있지만 맨 왼쪽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국가소통위원회가 중앙에 굉장히 큰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유역소통위원회 14개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까지 유역소통위원회가 14개만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소권역이라든지 중권역의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최근에 만든 것이 유역 파트너십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아까 우리가 그 지도를 보다 보면 보면 소권역, 중권역, 대권역하고 그다음에 측정망이 아주 촘촘하게 있잖아요. 근데 왜 거버넌스 조직은 촘촘하게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점을 이제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의 그 시사점을 보시면 물관리 계획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해서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를 운영하는 것이고 또 소유역, 중유역, 대유역 단위의 유역 소통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유역 파트너십이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운영, 행정 면에서 유역 거버넌스 기구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자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부처, 또 산림이라든지 지역개발, 그것과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개선 방안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개선 방안이 어떤 것인지 사실 제가 이미 통합 물관리를 위한 유역 거버넌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미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알고 있고요. 또 한강 유역 물관리 종합 계획을 보시면 이렇게 추진 과제가 다 이미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역에 적합한 거버넌스 체계의 수립과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우리가 거버넌스 얘기를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이제 토론 방식이 지금 보면 약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는데 가끔씩 보면 너무 이쪽 아니면 저쪽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굉장히 하향식으로 돼 있죠. 근데 당연히 하향식뿐만 아니고 상향식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무국이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꼭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좀 강한 표현이긴 하지만 머리만 있고 팔다리가 없는 상황에서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할 것인지 잉글랜드 웨일즈라든지 프랑스 사례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할 까 생각을 저희가 도입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국가물관리위원회 전문가 뿐만 아니고 뭐 공공기관 대표라든지 쭉 보니까 시민단체가 겨우 4명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면 아직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국가 단위 물관리 정책을 결정하는 곳인데 지금 그러면 사람들의 목소리를 왜 이렇게 듣지 않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요. 또 노공명수 관련된 대표자가 지금 여기에 대표성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통 개선을 위한 유역 파트너십 구성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중소유역의 단위위원회 또 유역 참여센터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통화물관리, 물거버넌스라든지 물관리 등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역 거버넌스 체제 그 개선의 삼각 조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가장 밑에서 보시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맨 위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중소유역 거버넌스가 되게 중요하고 유역물관리 파트너십을 또 우리가 만들고 그래서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거에 따라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다시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리면 맨 밑에 보시면 중소유역 거버넌스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대강 유역물관리 파트너십이 있고 그 다음에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유역의 현장 물 문제 발굴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그것이 중소유역의 현안을 반영해서 유역 전체 관점에서 계획과 사업을 현실화하는 것을 논의하고 마지막에 이제 재원조달 방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고 꿈꾸는 이제 결국 궁극적인 우리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보시면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빨간 박스를 제외하고는 현재 한국의 물관리 체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낙동강, 금강, 영상, 섬진강 쭉 이렇게 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물관리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그림을 환경부에도 보여드리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부가 지금 옆으로 나왔죠. 그렇죠? 그렇지만 환경부는 여기 중심으로 지금 내린 상황이고요. 당연히 국가에 있는 부처가 가장 중심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물론 환경부 이름도 바뀌고 에너지 쪽도 들어가고 기후가 들어가서 조금 더 비대해지겠지만 그럼 비대했을 때 과연 또 물관리는 정말 우리가 거기에 탄력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더 어떻게 보면 소홀해지는 것이 그게 걱정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꿈꾸는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는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 있는 것처럼 상자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무국을 다 설치하고 또 중간에 있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유역 물관리 파트너십에 참여를 하고요. 밑에 보시면 당연히 중소유역 거버넌스가 더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밑에가 이렇게 튼튼하지 않으면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상 누각에 있는 형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유역 거버넌스 개선은 상향식과 하향식의 조화가 굉장히 기초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대강 유역의 물관리 거버넌스 구조가 운영 방안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개선 방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 중심에서 유역 분권으로 점진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향식 물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을 강화하며 또 유역 거버넌스 실행을 위한 사무국 운영과 재정 확충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유역 파트너십 구축과 운영을 통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중소유역 단위 조직 가교의 역할을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물관리 계획과 사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또 물거버넌스 교육과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천 네트워크 김은영 사무처장님께서 사회 관점에서 본 한강뷰 물관리위원장과 시민참여 마을 주제로 발표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하천 네트워크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오늘 저는 앞서 발제하신 두 분의 발제문을 보면서 시민사회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벌써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아까 문제점이나 이유에 관련되어서 진행되어야 될 이러한 내용들을 정말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다수의 농민분들도 계속 지역에 이제 거버넌스 협의체가 되어야 할 분들이 앉아 계신데 오늘은 굉장히 좋은 유익한 시간이 아니실까 살짝 기대해 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시민사회 관점에서 본 한강유역 물관리 현장과 시민 참여 방안입니다. 내용은 너무 거창해서 이 발제를 뭘로 할까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국은 빗점오염원을 한 지가 올해가 4년째인데 저희가 지원 저감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빗점오염원 조례는 전국에서 이게 세 번째입니다. 부산이 첫 번 했고요. 인제가 제가 있을 때 2023년, 그다음에 이제 양구가 2024년에 빗점오염원 관련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굉장히 러프하면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은 다 담아놓고 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은 담아놓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단위에서 어떠한 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구의 조례에는 지금 그러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책무와 그 책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또 지원해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예산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까지 예산을 얼마 정도 투입해서 그리고 아까 이제 발제에서 나온 것처럼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처음부터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자를 어떻게 해서 그 중간자가 지자체와 주민을 연결해서 그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양구의 사업의 주 핵심이었습니다. 양구는 말씀 그대로 저기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지 형태의 굉장히 높은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농경지인데요. 농경지라고 하면 굉장히 평야를 생각하시겠지만 양구는 평야지대의 농경지가 거의 없습니다. 15도, 이제 높게는 15도 이상 뭐 이렇게 되는 농경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린 흙탕물에 관련돼서는 이 주요 쟁점 지역입니다. 2019년 제가 강원도 7개 시군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횡성이 들어와서 8개 시군이 되었는데 이제 흙탕물 중점관리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환경부의 이제 주민 인식 개선 홍보라고 하는 것들을 딱 과제로 받아서 너무 막막한 시점에서 7개 시군에 한 20개 리를 포인트를 잡아서 주민들을 만나고 교육하고 그분들과 소통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5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진행하면서 지금 말씀드리고 보대걸 과장님 안 계시네. 원주시청 환경청의 새만금 2.5염원 센터가 생기면서 제가 거버스 조직으로 만든 각 리의 이장님, 분야회장님을 이제 필두로 한 네트워크 조직들에 대한 명단 구축을 하고 2020년도에 들었습니다. 140명 정도, 200명 내외의 조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들을 잘 해서 지금까지 이제 탄탄하게 민조직을 잘 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마 거의, 위원회도 있는데, 위원회도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민들은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현황과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처음 이제 7개 시군을 다니면서 드론 촬영한 영상과 이장님들이 직접 본인들이 체험한 30년 이곳에서 이제 농사 지으면서 겪었던 그러한 내용들 잠깐 제 발표 시간 7분을 할애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안반대기, 홍천 자운 뭐 이런 내용들 다 들어가 있어요. 이분들이 보통 이쪽에서 25년, 25년, 40년 이렇게 이 지역에서 농사 지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건 그래요. 내가 그러한 지역에서 농사 짓고 있는 거 나도 안다. 토사 유출이 가장 심각한 거 나도 안다. 내 땅에서 토사가 흘러내려가는 게 내 마음이 제일 아프다. 왜? 누구도 그걸 보존하지 않는다. 내가 내 돈 들여서 내가 내 흙을 사다가 내 토지에 넣는다. 왜? 생계가 달렸으니까. 그분들에게는 이게 생계입니다.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은 생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흙탕물이 유출된다고 해서 개토를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내 농지가 15도 안팎이 되는 경사지이지만 농사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출발점은 거기서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주요 핵심도 말씀하십니다. 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 문제에 직면한 당사자입니다. 농민들은 늘 얘기합니다. 돈은 들지만 국고가 지원한다면 내가 또 자부담을 한다면 농경지 그래 정리하겠다. 농경지 정리를 함에 있어서 내가 자부담이 필요하다면 자부담을 내겠다. 내 농경지를 조금만 개선해 달. 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답은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들이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것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안을 수 있는 그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법제도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오신 각계 물쪽 전공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과 기관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것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 나도 하고 싶다. 그리고 끝대목에 이런 말씀이셨어요. 나도 우수한 환경에 좋은 환경의 것들을 내 후손대에 남기고 싶다. 나도 환경이 가지고 있는 귀함을 안다. 존재 가치를 안다. 이것들을 내가 잘 가지고 가고 싶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영상은 마무리합니다. 이게 2019년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그분들과 함께 5년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 7개 시군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는 너무 멀어요. 강원도는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있는 지역이 원주지방환경청에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하려면 거의 1시간 반, 2시간을 오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20, 30명 오셔서 청장님 계실 때 다 저희가 그 리셉션을 했어요. 그러면서 각 7개 시군의 담당들 다 오고 해서 이제는 주민의 의견들을 얘기하면 담당 과장님들이 다 적고 그것들에 대해서 조치 사항을 말씀하시는 협의체회를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청에서. 근데 그것들이 지속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비전센터가 생겼으니까. 근데 센터에 여러분들의 명단을 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명단을 구축해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줬으니 그 우수한 인적 자원들과 마음을 합해서 다음 국가가 지자체가 이제 만들어 놓은 계획들 안에서 잘 굴러가게끔 그들을 독려하며 그 하나하나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저는 환경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환경을 하는 사람이 자신들의 농사를 짓는 것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했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가 각각 자기가 속한,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의 주 분야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행동이 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것들은 모든 문제점을 파악하시는 여러분이 그것들에 대한 대안을 모를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네. (71년도에) 와서 부모님 따라서 농사일을 지금까지 했으니까 한 수십 년 되겠죠. 한 40여 년 된 것 같아요. 농사일을. 94년 기농했으니까 이제 25년 정도 됐고요. 40년 이상 살았고 농사야 뭐 주로 시감자, 무, 고추, 호박 뭐 안 짓는 농사는 없어요.
토사 유출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여기 저희 지역을 보면은 그 개인적으로 그 객토를 한다든가 뭐 이러면은 흙이 많이 유실이 되는데 그렇다고 객토를 안 할 수도 없는 게 농사 다수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렇다고 그거를 누가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 돈 많이 들여가지고 객토하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나 농사 수확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제 객토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오염이 더 많이 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고냉지다 보니까 6월 말경, 7월 초 요때 이제 파종을 해요. 그러다 보면 장마철 우기하고 겹쳐져요. 작물이 많이 성장해가지고 뿌리가 엉키고 이러면은 토사 유출이 적은데 그러면 이제 무나 뭐 채소 같은 경우는 뿌리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연어 옥수수나 뭐 이런 것처럼 얽히는 그런 거는 적거든요. 객토일 수도 있죠. 객토도 하나의 요인일 수는 있지만 일단은 고냉지 지형상 이 경사도가 이제 높고 이러다 보니까 뭐 좀 객토를 안 한다 그래도 본땅으로 했을 때 좀 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형상 그건 어떻게 좀 방법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97%, 98%가 임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임야에서 나오는 그 소규모 계곡에서 나오는 물들이 지금 현재 나무 같은 게 장마철에 막혀 있어요. 이게 흙탕물이 물줄기만 타고 내려오면 되는데 옆에를 건드려가 점점 벌려져가지고 그 흙탕물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강물을 오염시키는 그 원인은 또 있습니다. 생활 이제 오폐수 같은 거 그게 이제 전부 집집마다 다 게을러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우리 원통이나 뭐 그런 대정의 도시 같은 데처럼 하수종을 처리장으로 가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강물이 훨씬 덜 오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재활용 시설이 아주 좀 누추하게 돼 있어요. 지저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알면서도 막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좀 깨끗하고 이러면 사람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협조를 할 텐데 몰라서 하기도 하고 또 알면서도 그걸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우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빈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분리할 수 있는 지식을 좀 이제 그런 교육의 장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저 역시도 갖다가 지금 뭐 밭에 가면 조류제를 갖다 미개치 설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침사를 시켜갖고 흘리고 하니까 수질 쪽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아마 저류지기 같은 게. 저희가 과거에도 그 지원 사업을 좀 부탁했던 게 뭐냐면 헛골에 이 밭과 밭 사이 헛골에 부직포 지원 사업을 좀 요청을 했는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장을 보면서 그래서 그때 그 관계 기관에다가 한 게 비닐을 지원을 받아 비닐을 깔은 적이 있었어요. 까만 비닐을. 근데 그 까만 비닐을 한 번 해면 일회성이에요. 그죠? 걷으면 또 버려야 돼. 그래서 부직포는 걷어서 말아놨다가 그 이듬해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직포 같은 거 지원해 주셔가지고 헛골에 그 토사가 나가지 않게끔, 흙물이 나가지 않게끔 그런 지원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물론 땅심도 좋아지고 호맥시 심어서 성장된 상황에서 볏짚처럼 이렇게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 토사 유출을 막아주는 거 좋다고 다 생각하고 그러나 이 봄에 로타리 치고 경운하고 해야만 되는데 비용 발생 이런 것 때문에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부분. 가의 뚝을 약간은 좀 높여서 호밀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심어서 탄탄하게 뚝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뚝을 일단 호밀로 약간 높여서 좀 탄탄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저의 생각은 그래요. 이게 호맥이라든가 이런 거는 몇 개월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다고 농사를 안 지을 수는 없고 그걸 다 휴경할 수도 없는 방법이니까 제일 급선무적인 게 뭐 경사도라든가 제일 그거 밭 기반 정비라고 하죠. 기반 정비를 하면서 그 예산 자체가 워낙 뭐 확대하게 들어갈 거니까 근데 밭 기반 정비를 그만큼 좀 하면서 했을 때는 효과가 좀 크다고 보이는데 지금 농업인들 자체가 토양을 갖다 유실되는 걸 본인들이 누구보다도 아까워합니다. 이제 다 이제 그 뭐 흙을 살리려고 나름대로 거름 붙이고 뭐 비료도 하고 뭐 토양계를 져놓고 하는데 매년 유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제일 그거 하고 싶으면 어쨌든 기반 정비 사업이 선결이 돼야지만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의 또 자기들 자구책을 또 강구할 거라고 믿고요. 땅이 뭐 경사가 심해서 이 땅을 좀 흙이 들떠내려가는 걸로 좀 평지를 만들고 싶다. 이럴 때는 그 사업에 정식으로 지원이 들어가면 네 그걸 또 좀 지원을 해주시면은 효과적인 것 같아요. 평지는
흙 떠내려가는 율이 적잖아요. 경사지는 80~90% 떠내려간다, 뼈 따고만 남는다 이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사지를 좀 이제 완화하게 흙이 좀 안 떠내려가는 걸로 이렇게 만들고 싶다, 경지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런 사업이 들어가면 좀 지원을 좀 앞장서서 해주시면 그 효과적이죠. 글쎄 뭐 우리 참 미래의 자식들이 다 내려와서 참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들의 이제 바람인데, 또 이렇게 여러 방안으로 의논을 한번 해보고 구대에 깨끗한 물과 좋은 공기를 올려주는 방안으로 열심히 하여간 정신적으로 아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는구나, 강도 살리지만 우리한테도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도 많은 덕이 되겠구나, 서로가 또 좋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이게 2019년도에 말씀하신 거예요. 벌써 4년, 5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분들이 같이 활동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아까 거긴 강릉 안반대기예요. 가장 높은 지역. 이분들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냐면, 제가 지금 들어가지 않은 게 2년, 3년 됐어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과제도 없어졌지만, 과제가 없어도 1년에 한두 번은 들어가요. 왜냐면, 이제 이장단, 이제 총회할 때, 귤박스 가지고 항상 1, 2월에 들어가는데, 이분들은 지금 자기네 스스로가 경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흙탕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스스로가 합니다. 이제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산이라고 해봐야 아주 미미하지만 그런 게 없어도 다 합니다. 왜? 인식이 이제 된 거예요. 그것이 되기까지 4년, 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시민사회는 늘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 발표 PPT 책에 있으니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산이 투입된 것의 정량적 평가, 얼마나 개선이 됐어? 뭐가 됐어? 라고 하는 수치들, 명시되어 있는 명확한 뭐가 들어오면 너무 좋겠는데, 사람의 마음을 얻은 마음이 신뢰가 돼서 그것들이 행동으로 연결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시냐?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냐? 그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검증의 방법도 바뀌어야 하고요. 보시는 시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투입된 예산도 보시면 시설 예산의 0.01%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정말. 제가 여기 PPT는 담지 않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저희 양구에서 3년 동안의 발표 자료, 최종 발표 자료로 참여한 주민들, 농업 BMPS라고 해서 내 밭에서 흙탕물이 내려가지 않는 주민들, 참여한 주민들, 볏짚을 깔았어요, 후원 네트를 했어요, 식생박두렁을 했어요 라고 하는 주민들의 농지 경작 면적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주신 예산은 0.0001%도 그분들 밭에 뭔가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양구 면적의 5%예요. 5%를 가지고 있는 농민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성과는 뭐냐면 78명의 협의체 위원들이 자기 이름으로 사인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각서를 쓰고 가세요. 이 회의는 한 60번 한 것 같아요. 4년 동안. 그런데 그렇게. 그래서 조례를 만든 건 2024년인데 2023년에 협의체는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조례가 되었고 조례에 따라서 5년 동안의 예산을 5억 4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구는 해안 펀치볼에 5년 동안 협의체 구성을 하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민간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이제 말 그대로 발끝을 만드는 거예요. 발바닥. 그래서 위에서 가지고 오는 이러한 문제, 정책적인 것들을 이제 아래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조직.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며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민간 조직. 그래서 지금 가장 이상적인 조직을 논하실 땐 진짜 말 그대로 일할 수 있는 발인데 발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시간과 노력과 끈기가 필요한데 그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걸 지켜볼 수 있는 끈기를 주시고 지속적인 흔들리지 않는 예산을 주세요. 정권이 흔들린다고 기존 가는 계획들이 무시되거나 없어지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평가라는 항목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연구자들이 다 계시는데 강원도 농업 비전오염원 밭에 대한 그러한 흙탕물이 내려오지 않는 공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압니다. 근데 정말 그 연구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 2019년도에 들어오면서 하고 싶은 거 딱 하나. 지침으로 한 거는 농림부에서 나온 거버넌스 책자 하나였어요. 그거 하나. 다른 건 아무리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벌써 5년이에요. 5년 동안. 그러면서 연구자분들이 연구 많이 하셔서 연구 이제 하시면 최종 보고서 좀 줘라, 뭐 좀 줘라, 자료를 줘라 하시는데 자료는 늘 수치만 있습니다. 수질 측정한 수치, 흙탕물 유출된 수치, 이 수치를 가지고 뭘 할까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걸 주십시오. 연구는 연구대로 하고 발로 뛰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연구에 그 세분화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질의는 이따가 토론 시간에 제 발제 질의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인데 제가 여기에 지자체도 오셨고 다 오셔서 어떻게 하면 민간에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내용을 준비는 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뉴얼도 옛날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처음에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주 기초적인 이제 주민 조직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해봤는데 그 영상을 제가 영상 좋아하는 건 말로 하는 것보다 그냥 보여드리는 게 훨씬 좋아서입니다. 그래서 양구군에서는 어떻게 협의체가 구성이 됐고 협의체가 구성됐기 때문에 조례가 발현이 됐고 조례에 어떻게 디테일하게 지자체의 이제 그 의무사항,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어떠한 것들 예산을 어떻게 이제 몇 년 동안 써라, 그리고 어떻게 위탁을 해라라고 하는 것까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례가 아닌 정말 디테일한 조례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이게. 네,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3년 전에 비하면 주민들이 의식적으로 많이 됐어요. 반응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것들도 보이는 것 같고. 앞으로 흙탕물 줄이고 하천은 살리고. 멸치 같은 거 구워서 국가하고 사이는 게 불가능한 거. 갑자기 약간 약해졌잖아. 볏짚 같은 거 그 안에 깔고 파이는 게 들파이고 하천이 일단 깨끗해졌잖아. 22일 모델 세계 모델날을 기념해서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정화활동을 진행합니다. 쓰레기의 수거함으로 인해서 유출되는 것들을 굉장히 감소하는 그러한 활동을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례날을 기념해서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정화 활동을 진행합니다. 쓰레기의 수거함으로 인해서 유출되는 것들을
활동을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라 이거 엄청 무서워서 눈에서 최고 많이 큰 사람 별로 없나요? 최고 많이 그런 사람. 뭐 보람도 있고 또 마을 일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꾸준히 계속 이런 일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인공지능 깨끗한 공기, 농업성에서 수가 안 하고 지금 그걸로 인해서 많이 깨끗해졌어. 아침이가 인공수거 출소를 하고 그럼 하나 싶더라도 주민들이 들어와서 집에서 버리는 그런 행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비전으로 어떤 실천하는 거는 그거는 그런 그런 의미를 좀 수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시는 것이 있어요. 인공지능 깨끗하게 하고 농약병 같은 거 수거 잘하고 지금 그걸로 인해서 많이 깨끗했어요. 밭주위가. 분리수거 철저히 하고 껌 하나 씹더라도 주머니에다 넣고 가서 집에서 버리는 그런 행동이 중요할 것 같아요. 비점 오염 저감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조금만 그 인센티브라도 좀 주어서 좀 보람을 느끼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조기 정착하는데 조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흙탕물 줄이고 하천은 살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표입니다. K-워터 물환경계획처 김동관 부장님께서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수자공사의 김동관 부장입니다. 금일 제가 발표할 주제는 주민 참여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농업 피점 오염 관리의 성과 및 향후 과제이며 주로 보현호와 대청호의 사례 중심으로 지난 5년간 추진했던 주요 사업에 대한 주요 성과와 그 앞으로 향후에 나아갈 방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사업 계획부터 종합부차 순입니다. 먼저 사업 계획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 알다시피 농업 피점 오염에 대한 발생 특성 편차가 매우 커 획일적 대책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구조적 대책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비구조적 대책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K-워터는 그 환경부의 국고를 활용해서 그 댐 상류 오염원 발생 관리부터 유역 단위 비점 오염 지점 관리를 위해서 지난 5년간 보현호와 대청호 등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구조적 대책으로는 그 가무시의 고농도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현호와 대청호 분위수역에 미천천과 풍곡천에 각각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비구조적 대책으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업 체력 관리 기법, 즉 여기 계신 분 잘 알다시피 농업 PMP에 대한 보급과 마을 환경 콘서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대상 유역 현황입니다. 먼저 보현호 유역의 주요 오염원으로는 대부분 보현호 같은 경우는 댐 상류가 가스원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 TP 배출 관련 기준으로는 토지계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청호의 경우는 문의수역 상류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장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거기서 발생되는 방류수요 같은 경우는 그 수계의 하천으로 방류되는 데 따라서 문의수역에는 직접적인 수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청호의 주요 오염원은 보현호와 다르게 가수원이 아니라 대부분 논이 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았고, TP 배출 관련 기준으로 봤을 때는 토지계가 약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현호와 대청호에는 지자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NGO 단체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운영 중이고 있었고요. 이런 거버넌스에서는 대부분 주로 유역 오염원 감시나 마을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주민 정화 활동 등을 주민 정화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수행 성과입니다. 먼저 보현의 경우는 기존에 운영 중인 거버넌스와 별도로 보현의 빚점 관리를 위해서 신규로 보현의 빚점 관리 위원회라는 거버넌스가 운영 중이고 있었습니다. 향후에 기존 거버넌스와 편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관리적인 그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서 장래에는 이런 그 기존 거버넌스와 통합해서 운영할 것을 저희가 지금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청호인데요. 대청호 같은 경우는 댐 상류의 그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로 빚점 관리 시범 사업이라는 그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이 해당 거버넌스에서는 그 해당 지역에서 가장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 쓰이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여기 또한 이 보현호와 대청호에서도 각각 이 사업 추진 시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버넌스의 회의나 그다음에 거버넌스 워크숍을 저희가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 추진 시에 확정된 그 사업 안건에 대해서 항상 그 사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마을 주민 설명회도 개최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유역 특성에 따라서 보급되는 그 농업 BMP에 대한 효과와 그다음에 올바른 설치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교육을 시행해줬고 이에 따라 그 농업 빚점 관리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역량도 강화가 되었다고 저희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존에 저희가 이제 구축된 그 거버넌스의 어떤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GAP, 즉 농산물 운송관리 인증이나 그다음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적극적 지원을 했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지속적인 소득 창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농경지에서 주로 발생되는 강우시의 그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농업 BMP 기법들을 연차별로 시행을 했고 이에 따라 각각 그 농업 BMP에 대해서 주민 의견들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중에 문제가 있거나 또 그런 부분을 제가 수렴해서 보완해가지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설치도 했습니다. 이게 보현호와 대청호의 농업 BMP 보급의 그 실적을 보시면 먼저 보현호의 경우는 그 전체 혈압률이 약 81%를 차지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현호 같은 경우는 가수원이 대부분이어서 여기에 그 보급된 그 농업 BMP 기법 중에 대부분 토양 밴딩과 초생대를 저희가 보급을 했습니다. 대청호의 경우는 그 혈압률이 약 71% 정도였고 대청호는 보현호와 달리 그 댐 상류에 문의수역 상류에 논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농업 BMP 기법 중에 지역 주민들이 물고조조 장치를 되게 선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조조 장치를 대부분 되게 보급했고 나머지 토양 밴딩과 마늘수용 기능 이런 것도 병행해서 되게 보급을 했습니다. 이외에 이제 농업 BMP 보급 이외에도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더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그 마을 꽃길 조성이나 그다음에 벽화마을 조성이나 그리고 그 하천 정화 등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그 시행을 했고요. 그 외에도 그 전문가의 어떤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더 자발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참여할 수 있게끔 제가 좀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는 그 마을의 생활 환경 개선과 그다음에 농업 빚점 관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 지역 주민들 의식 개선이 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 댐에서 시행한 그 농업 빚점 오염원 저감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입니다. 먼저 정성적 효과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그 사업 시행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그 만족도에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 시행에 대한 만족도가 한 80% 이상 높게 나타났고, 특히 이 주민 참여에 대한 거버넌스의 지속적 참여 의지가 약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별도로 이런 농업 BMP, 다양한 농업 BMP 기법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한 결과, 지역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배수물고 장치나, 그 다음에 토양 밴딩, 그 다음에 만일성 비료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제가 지금 2000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 추진할 때도 이런 기법들을 먼저 지역 주민한테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선호하는 기법들을 지역 특성에 맞게끔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강우시 수질 개선에 대한 측정도, 수질 개선에 대한 결과도 한번 저희가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농업 BMP 기법을 농업 BMP 기법 사업을 제가 시행한 이후에 보현우와 대청호의 대략 한 40%에서 최대는 60%까지의 어떤 수질 개선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보현우의 경우는 보현우 초기 감소 대비 보현우의 2019년부터 물양개혁 관리 종합대책과 그다음에 저희가 20년부터 시행한 거점형 시범 사업을 통해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최고 TP 농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출 부하량과 저희가 편익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먼저 배출 부하량 같은 경우는 제가 BMP 보급한 이후에 보현호의 경우 약 TP 기준으로 약 11%의 어떤 개선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청호는 약 17%의 개선 효과가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편익 분석 결과인데, 저희가 20년간의 어떤 운영 기준을 했을 때 여러 하수 처리 시설이나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등 다른 오염 조관 시설과 비교했을 때 약 BC가 1.2에서 한 3.2 정도로 분석되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주민 참여 거버넌스 운영 방안입니다. 주민 참여 농업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지속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지역 주민이나 그다음에 NGO 단체들 등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했고요. 또한 여기 보시면 2023년도 KI 보고서에도 저희가 도출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약간 유사성을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로 보시면 경제적 중심 정책이나 부처 간의 상반된 정책 이런 것들의 문제를 제기했고, 그에 따라 어떤 정책적인 어떤 개선 방향도 제시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는 거버넌스 확대 차원에서 저희가 지자체나 관계기관 그리고 주민 간의 어떤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전문성이 좀 확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잘 아다시피 어떤 지속적인 소득 창출 기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GAP나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어떤 판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 재택이 좀 같이 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수질오염 천연제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입니다. 이런 각 수계 유역 담당자인 어떤 지자체의 이런 농업 BMP 사업에 대한 확대와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농업 BMP에 대한 삭감 부하량이 오염 측량대의 제도 선상에서 반영될 수 있게끔 한다면 지자체에도 더 관심을 갖고 사업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 비점 저감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각 부처 간의 어떤 농가의 어떤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좀 재정립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최종 결론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지금 진행 중인 거버넌스는 대부분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대부분 해체되는 사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효과가 좀 미비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등 어떤 재정 지원 기간이 딱 종료가 되면
주민 참여율이 저하되는 어떤 주민의 어떤 자발적 참여 의지가 감소되는 어떤 문제점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버넌스 확대 차원에서 어떤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지속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어떤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그 농업 BMP를 적용했을 때 그 오염 측량대의 삭감 관행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개선이 선행이 되어진다면 저희가 원하는 어떤 지속 가능한 주민 자립형 그 거버넌스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차려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셔서 죄송하고요.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토론 좌장으로 계명대학교 이태광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홍천군 자은이 진인동 이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양구군 현이 정충섭 이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주시 명설이 주민대표로 주종훈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사회적 협동조합 금강 이건희 상임이사님 참석해 주셨고요. 네, 강원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임경재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원주지방환경청 고대걸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금일 패널 토론 주제는 지속가능한 물환경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교수님께 넘기고 토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좌장을 맡게 된 계명대학교 이태광 교수라고 합니다. 네, 제가 그 오전 세션? 1시쯤에 다른 세션에 가보니까 그다음 뭐 재미도 없고 긴장감도 없고 그랬는데 우리 이 5번째 세션은 너무너무 필요한 내용이고 긴박감도 있고 그다음 이제 시민들 이제 현장의 목소리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 주민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좀 편안하게 그냥 재밌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가는데 이제 존경하는 김종욱 교수님 계셔갖고 제가 나이를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저도 좀 이제 살다 보니까 되게 안반대기 옆에 거기서도 평창에서도 좀 살아봤고 지금 현재 이제 경기도 여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아까 그 이성호 교수님께서 뭐 머리는 있고 손발이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 옛날에 60년대 돈이 없었잖아요. 이제 엄마 이거 뭐 사도 저거 사도 하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오늘 또 그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 유익한 자리고 오늘 여기서 이제 발제하시는 분들 뵙고 이분들 한번 꼭 다음에 한번 모셔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그 논의회장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11월 달에 국회물 포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모셔볼까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자리였고요. 앞서 그 발표 내분하신 거 처음에 이제 우리 그 김문수 간원연구원의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한강 유역의 현안 상하류 갈등과 이제 비저모염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그 한강 수계에서 저모염원의 측정망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에 대비해서 비점 측정망이 15개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작다라는 것에 대해서 놀랬고요. 그 다음에 개인 하수 처리 시설로 인해서 사실은 일반 주민들에 의해서 한강 수계가 오염되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전국의 하수 처리율이 95%, 98% 이렇게 가는데 일부 경기 지역은 평균 95%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런데 남한강 지류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오히려 70%, 80% 정도의 그 처리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개발을 막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총량 규제라는 게 들어왔는데 한강 수계 보전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이 일률적인
그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속보호구역이 일제 강점기 때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 수도법이 들어오면서 상속보호구역이 최소 60년에서 뭐 50년은 됐는데 아직 그런 법의 그 개선이라든지 한번 개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꼭 이제 유역위원회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실행의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이성호 교수님께 이제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 물관리위원회하고 유역위원회의 역할 분담이라는 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일을 해보면 참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위원회 조직이 비상임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의 한계가 너무 뚜렷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을영 사무처장님이 이제 가슴이 먹먹하게 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참 뜻깊은 자리였고요. 그래서 이게 비정오역은 조례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양국군에 인구가 몇 명인가 앉아서 채찍피지 찾아보니까 한 2만 명 정도더라고요. 근데 이런데 돈을 만들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요. 여주시 같은 데도 이런 걸 좀 반성을 해야 하는 문제고, 안반대기의 흙탕물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고쳐나가야 하는 문제인데, 오늘 누누이 여러 번 말씀하시는 최고의 키워드가 통합물관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반대기 같은 게 20에서 30도의 그 경사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좀 다단계, 아까 수공에서 하시던 다단계 뭐 농업 기법을 좀 넣든지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동관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BMP 운영 성공적 사례를 소개를 했는데, 이런 것도 좀 부처끼리 좀 소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 오늘 발표하실 분들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운 1위의 진인동 이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만 그냥. 네, 안녕하세요. 자운 1위 이장 진인동입니다. 그 다음에 박수 하십시오. 예. 현 1위 정충섭 이장님 소개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발표하실 때 인사.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주종호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건희 상임이사님. 임경재 강원대 교수님. 오대걸 원주지방청의 화장님. 예, 그러면 지금부터 요 토론자 요 명단에 있는 순서대로 진인동 이장님부터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인동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는 발생원 지역에서 흙탕물 저감 사업을 주민분들하고 9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비정오염이라는 내용도 모르는 우리 자운이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육과 그다음에 여러 기관의 홍보 활동 및 교육을 통해서 주민 여러분이 비정오염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걸 또 실천하는 단계에 올랐습니다. 네, 9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희 마을 주민들 여기 10분 같이 오셨는데 항상 감사드리고, 또 흙탕물 저감에 대해서 우리 농민이 흙탕물로 인해서 항상 죄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민이 흙탕물로 인해서 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이게 흙탕물로 인해서 인제군 또 특히 인제 국민들에게 흙탕물을 내려버리는 이유로 질타를 받은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또 인제 국민들이 저희 웅천군에 찾아와서 흙탕물 문제를 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류 지역이다 보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를 흙탕물을 막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민관 사업도 많이 하지만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흙탕물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미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사업 내용에서 뭐 고랑댐이나 야자매트 뭐 이런 걸 가지고 흙탕물을 막기는 역부족이에요. 또 비도 많이 내리고 또 마을 면적도 우리 농지 규모가 한 300헥타가량 돼요. 그러니까 비만 내리면 흙탕물이 내려가는데 이걸 사업을 통해서 흙탕물을 막겠다. 이건 거짓말 같은 얘기입니다. 절대 흙탕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농사를 지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을 함께 이렇게 돌아보면 흙탕물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다만 흙탕물 속에 같이 내려오는 비료 성분이나 농약, 개분 성분을 줄여서 녹조가 문제가 된다면 녹조 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어도 흙탕물 자체 내려가는 건 막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가 객토를 못해서 농산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물론 객토를 하면 토사가 유출되고 하천 생태계가 붕괴된다고 연구 결과는 많이 나왔지만 저희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서울, 경기, 수도권에 좋은 농산물을 보급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빗장관리지역 농산물 출하가 강릉, 그 다음에 대관령, 내면 지역에 지금 고랭지 채소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파종을 안 하고 만약에 다른 작물을 심었을 경우에 서울 시민, 경기 시민들이 무배추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 소비자들이 좀 까다롭나요? 예쁜 농산물 아니면 구입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 차익도 많아요. 오이 한 상자가 대충 예를 들면 특이 10만 원이면 못생긴 오이는 2, 3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에서도 객토를 못해서 가장 문제점이 생기는 원인도 되고 혹시 객토를 못하면 관에서는 토양에 미생물을 공급해주고 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주고 해서 더 토양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지 무조건 토속 정책을 반대를 하고 허가를 안 내준다면 저희 농민은 살 길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고품질 농산물을 만들고 또 서울, 경기 시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고랭지 채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객토 및 그 다음에 토양 살 수 있는 방안을 관에서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저희 마을에서 홍천군 빅저모형 관리 거버너스 및 그 다음에 BMP 설치를 같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 안 돼서 진짜 작은 규모 예산으로 흙탕물 저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가에게 반 면적은 너무 많은데 양파망 한 방 갖고서 조금밖에 못 나요. 그러니까 흙탕물 저감은 관에서 지원되는 재료보다도 우리 농민분들이 사서 쓰는 재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시작하기 전에 농민분들이 흙탕물 저감을 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노력한 대가가 더 큽니다. 김은영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도 또 저희 마을에서 오랜 기간 농사를 짓다 보니까 현실을 말씀드린 거고 흙탕물을 막는다기보다는 앞으로는 흙탕물 속에 있는 내용물이 하천을 유입되는 걸 막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늦게 받아가지고 시간이 저희가 5시 반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5분 계신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2분 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충섭 비장님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우리 진인동 이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저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양구 해안면 지역은 펀치볼이라고 더 유명합니다. 이 펀치볼 지역은 둥지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한번 비가 오게 되면은 경사지가 보통 한 15도 이상 되기 때문에 밭에서 흘러내리는 토사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가령천이나 인북천이 마사로 이제 전부 물고기가 살아날 수 있는 길까지 막아가면서 지금 인북천, 가령천 쪽에 어류도 많이 망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도 전국에서 3번째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행을 하려고 그러면 정책이 좀 일관성이 있게 계속해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자체장이 바뀌면은 또 틀려지고 뭐 이 정부가 또 이게 바뀌면은 또 틀려지고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 좀 일관성을 가지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사실상 지금은 이제 전체 경작지가 한 800만 평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과수로다 작목 전환을 한 면적이 한 150만 평 정도 됩니다. 전체 면적의 거의 한 20% 정도가 이제 사과를 재배하게 되는데, 이 말씀도 왜 드리냐 하면은 최초의 환경부에서 이 사과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기반 시설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사과 농사를 짓려고 그러면은 다 아시겠지만 이 기반 시설을 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환경부에서 그거를 지원을 해주다가 어느 순간에 이 지원 사업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슨 얘기냐, 이게 뭐 지원을 해주다가 왜 이게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또 지원을 안 해주느냐, 뭐 이런 언성이 높고 주민들이 정부를 갖다 신뢰를 못한다고 이제 자꾸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어차피 이 흙탕물 저감은 저희가 봤을 때 우리 펀치볼 지역 같은 경우는 사과로다 전환을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400여 농가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되게 고령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자본이 많이 투자가 되다 나니까 그거를 못하니까 이거를 행정부가 지원을 해주든 농림부가 지원을 해주든 해서 사과 묘목을 전부 다 심어버리면은 우리 소양호의 수질은 엄청 깨끗해질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진의장님도 이제 그쪽에 그쪽 홍천 내면 쪽에서 나오는 물과 양구 해안에서 나오는 물이 이제 소양댐을 오염시키는 흙탕물 발생지인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소양댐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이제 해안이나 이쪽 여기 홍천 내면 쪽에서 이제 나오는 물인데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시책을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강 수계 기금을 가지고 댐 주변 마을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흙탕물이나 이 발생하는 지역은 다 배제가 되어 있고요. 댐 지역에 붙어 있는 그런 지역만 이거를 한강 수계 기금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의 바람은 실질적으로 흙탕물이 발생되고 비점 오염원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한강 수계 기금을 좀 지원을 해주시면은 오염원 발생을 많이 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과를 심어도 판로가 없으면은 농민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이 관련 부처가 좀 해가지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로 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사과가 전부 북쪽으로 다 올라오거든요. 저희 해안 지역은 유일하게 면단위 지역에서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고, 그래서 이 사과를 생산하는 거를 전체를 다 정부가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이제 좀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 생각은 왜 했냐 하면은 네덜란드인가 프랑스인가 어느 지역을 TV에서 이제 잠깐 봤는데 사과를 생산을 하면서 그 주변에 수제 와인 공장과
이런 거를 져가지고 그 지역에서 나는 사과를 전부 다 소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하다가 우리 이 펀치볼 지역에 이제 사과가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이 농사를 이제 하게 되면은 그 사과를 수매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 와인 공장이라든가 주스 공장 이런 거를 정부 중앙부처들이 좀 같이 연계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주시면은 그 사과나무를 전부 식재를 하게 되면은 소양의 수질은 엄청 개선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쪽 분야로 그 환경부나 농림부, 그 다음에 산림청, 해관부, 그 다음에 지자체, 수자원공사, 농협 좀 함께 노력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실 말씀이 많아가지고 2분씩으로 좀 제안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3분씩으로 늘리겠습니다. 네.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주시에서 올라온 주종호입니다. 여사님수 춘천시에서 이런 토론회를 열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은 오늘 올라오면서까지도 여기에 이호식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님이 여기를 저를 보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 와 보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문과, 이과를 통달은 안 했지만 남쪽을 다 공부를 했고 연구를 했고 또 거버넌스 연구도 했고 또 다방면으로 공부를 했는데 답은 이미 여기에서 다 정해져 있어요. 보니까 아까 그 김문수옥 박사님, 그리고 이승호 교수님, 그리고 이은영 하천 네트워크 사무처장님, 그리고 김동관 기획처장님, 이분들 플러스 지금 제 옆에 계신 그 주민들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연구 내용과 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 이게 바로 거버넌스거든요. 이 거버넌스라는 거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컨트롤 타워예요. 여기 지금 또 보대걸 그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총량 조리과 과장님이시고, 이렇게 보니까 이 가능할 것 같아. 네. 항상 이 답은 현장에 있는데 현장분도 오셨고, 그걸 대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연구자분들, 박사님들 오시고, 단지 이제 그 여기에서 부재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 부재가 뭐냐면 컨트롤 타워가 명확치 않아요. 지금 컨트롤 타워가, 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중간자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것을 상향식으로 보고 개통을 통해서 컨트롤 타워가 되시는 당사자분이 지시를 내리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딘가에서는 불만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것이 부재하다, 중간이 막혔다, 혈류가 막혔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혈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이고, 이분을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의 거버넌스의 문제점은 뭐냐? 문제점이 아니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연구자도 마찬가지고, 이 퀘스천 마크, 우리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가를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미 답은 나왔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우리 스스로에게 왜 물이 중요하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를 먼저 제일 앞에 선두에 퀘스천 마크를 달아야 된다. 우리의 연구와 우리의 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라는 핵심 퀘스천 마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저희 이건희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건입니다. 오늘 발제하신 네 분 말씀 중심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 먼저 이제 김문수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협력 기반이 부재하다는 문제, 그리고
이승호 교수님 말씀하셨던 중소기업 거버넌스가 바탕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김은영 사무처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은 준비되어 있는데 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누가 수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 배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 지금 오늘 주제가 물환경관리 거버넌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간단합니다. 사람과 돈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말씀하신 분들이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고 조직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오늘 이제 여기 보니까 국가물관리위원들도 와 계시고 유형물관리위원들도 와 계신 것 같은데,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 있고 유형물관리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각 부처는 이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기 때 국가물관리위원을 했었는데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이행 계획이 어떻게 수립됐는지와 이행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들 좀 해주시면 좋겠고, 자칫 잘못하면 이행 계획의 대부분의 내용을 진행하는 환경부가 이행 평가의 실무 내용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어요.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왜냐하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사무국이 없다 보니까, 유형물관리위원회는 더 그렇죠. 사무국이 없다 보니까 지원단이 이 일을 합니다. 근데 지원단의 대부분의 숫자는 환경부고 수자공사나 이런 데서 파견 나와 있겠죠.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제 이전 정부 3년 동안에 물관리 기본계획과 물관리 종합계획, 그리고 이행계획과 이행평가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전문가분들께서 좀 연구도 해주시고 시민사회도 좀 알려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돈에 대한 문제라는 게 앞에서 김은혜 사무처장이 말씀하셨지만 0.0001%도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게 환경부가 운영하는 돈 중에 수계관리 기금이 있습니다. 5대 강에서 1조 2천억 정도 거쳐요. 거의. 이제 환경부의 예산이 16조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인건비나 조직 운영하는 데 쓰이겠죠. 근데 이 수계관리 기금의 전부를 환경부가 운영을 합니다. 근데 2024년도 기준에 금강 쪽만 봤더니 20%가 넘게 불용액이에요. 불용액인데 기재부에 가서 이 예산들이 잘 쓰이는지에 대한 확인들이 되는 게 아니라 예산들이 안 쓰여짐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는 예산 부족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좀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이제 김동관 부장님이 좀 말씀하시던 부분들 두 가지를 좀 강조를 드리자면, 일단 기존의 거버넌스의 농업부처 관련된 거버넌스를 통합 운영하겠다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은 예산을 수립해서 2년 정도 시범 운영하다가 조직이 사라지거나 모른 척하거나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었는데, 통합 운영한다는 부분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논 쪽의 빗정 관리는 물구 정도 관리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논 같은 경우는 이삭이 팰 때 비료를 듬뿍 주고 벼의 목이 구부러질 때, 그러니까 여물기 시작할 때 물을 다 뺍니다. 그러니까 물고 관리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수많은 논에서 나오는 물들을 어떻게 정화해서 상수원이나 하천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분이 많이 넘은 것 같아서 제가 말문이 막혀가지고, 근데 주옥 같은 말씀하시니까 이게 수계관리기금이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도 한번 그때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한번 했었거든요. 우리 동네도 경로당에 안마의자만 계속 사더라고요. 이게 돈도 쓰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윤경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김은수 박사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제가 이제 딱 들었던 것은 사업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아직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돈을 갖다 어디 썼는데 갈등이 있는 건 현실은 그런 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이승우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잉글랜드, 웨일스 사례를 했는데 왜 우리나라 국가 추정만큼 거버넌스가 되지 않는가 해서 저는 궁금했었는데 그 재원을 누가 할 것인가 라고 됐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 없고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김은영 사무처장님이 하셨던 내용에 부산하고 인제에서는 조례를 통해 가지고 거버넌스가
조직이 되는데 오늘 25년 현재까지 이게 지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그걸 좀 들여다보고 지속이 되고 있다면 왜 안 되고 있으면 왠지를 좀 검토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이번 세션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인데요. 거버넌스 사업도 저희도 몇 번 참여하면서 보니까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한 방법이 뭔가 오늘 많은 얘기하셨는데 사실마다 그 각각 제가 처음에 저는 뭐 어떤 일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농민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생산성을 일단 증대해서 소득 증대하는 것을 가장 목표로 삼고 있다면 거기에 적합한 어떤 방안이 좀 수립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진도 이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저도 예전에 들었던 것이 뽀얀 감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객들 같아 하잖아요. 뽀얀 감자하고 시구무척 추가하니까 안 되더라.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거버넌스는 유역단위 하더라도 사실 이걸 소비하는 쪽에 뭔가를 같이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위도 확장은 또 필요하고 우리가 거버넌스 통해서 지역에 계신 주민, 농민들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한테서 어떤 것이 건강한 건지 지구를 살리는 농산물은 뭐다라는 어떤 교육도 좀 필요하고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용관 부장님 그 발표하신 내용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례들 보게 되면 뭐 수질도 개선되고 아까 배출권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지역적인 참여율도 뭐 90% 된다는데 제가 알고는 거버넌스 모든 보고서에서는요 교육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다 앞으로 다 참여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날 당시 교육하시는 날 그날 당시 설문조사를 하는데 한 달 있다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6개월 있다 설문조사하면 어떨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뭘 해야 될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GAP나 저탄소 인증을 하셨는데 여기 이제 하다 보니까 저탄소 인증 관련돼서 하면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이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카드 쓰게 되면 5에서 10% 정도 포인트 적립되니까 도시민도 좀 도움인데 이걸 갖다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저탄소 인증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농민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저희 연구 교수가 직접 가가지고 저탄소 인증하는 방법들을 해서 직접 인제해 가가지고 인증을 이번에 받았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아들도 한다고 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제로 그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같이 돼야 되는데 퍼실리테이터는 그냥 자격증이지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퍼실리테이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저탄소 인증하는 데든지 GAP 인증하는 부분들 같이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는 이제 수질오염 청량제 관련된 내용들도 저희도 이제 흙탕물 저감 사업에 대한 내용들 같이 어떻게 하면 연계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청량제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입증 가능한 어떤 범위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범위는 사실 좀 조율해 가면 되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하셨으면 좋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원주청에 예전에 한 몇 년 동안 상생협의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계신 분들 다들 모여서 이런 문제들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게 작년부터는 약간 중지된 건데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 좀 해결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사업 보고서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실제 지역 주민이든지 연구진 그다음에 발주처들 같이 모여서 이런 사업들이 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협의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을 갖다 도출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지혜를 모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여태까지는 관주도로 관의 국고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거든요. 근데 지속 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예산이 그게 쉽지만은 않고요. 그래서 요즘은 민간 주도로 여러 가지 수량이라든지 수질을 갖다 개선할 수 있는 워터파이스티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같이 적용한다 그러면 민간 부분에서 그 사업비를 갖다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 되게 많이나 생각이 되고 지속 가능성도 확보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 이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대걸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청 고대걸입니다. 국가하고 수계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하고 수계기금은 있는데 국가와 수계기금은 국가에 비하면 예산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그 수계기금은 말씀하신 대로 5대강 좀 크게 보면 4대강도 이렇게 나눠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주청은 한강 수계기금을 갖고 있고 각 수계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수계위원들이 환경청하고 강력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어진 그 작은 예산을 저희 멋대로 그러니까 환경청이 원하는 사업을 못하고 다 이제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원하는 대로 못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방금 김은영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고 여기 발표자 계신 이장님 두 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강원도의 본해지 반 밀집 지역에 대해서 07년도부터 B.5 관리 지역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부터 B.점 저감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08년도부터는 국고를 투입해서 침사제를 만들고 수로 시설을 만들고 온벽을 만들고 이런 시설들을 했습니다. 흙탕물이 내려오는 유출 국내에 따라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별로 효율이 투입되는 돈에 비해서는 효율이 낮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19년도부터는 수계기금 100%에서 기관식과 그다음에 박도롱 시생대 그다음에 고랑댐 야제매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단식 같은 경우에는 한 픽당 5천만 원이라는 상한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 주민들의 반응이나 그다음에 저감 효율이 좋아서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싶었는데 돈이 원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환경부에서는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금 원래 어떻게든 좀 더 많이 이전보다 대폭적으로 좀 증가할 수 없는 방안이 없는지 좀 다른 부처하고 기재부나 이런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확대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요거를 할 때 저희가 모든 지역에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 평등하게 못하고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차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이렇게 좀 더 저희들이 투자하고 좀 더 하는 방법들 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짧게 그냥 말씀드리면 실행력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와 주민 시민 참여 제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현장 정책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 결국은 통합 물 관리의 이행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처럼 다양한 주체가 모여 대화하는 과정이 바로 거버넌스입니다. 패널과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